4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중동 지역에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견고한 철옹성으로 불려온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지금 이 순간 전례 없는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 1달러당 3만 리알 수준으로 거래되던 환율은 2026년 1월 현재 무려 142만 리알을 돌파하며 국가 화폐의 가치가 사실상 종이 조각으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의 서민들은 한 달 내내 피땀 흘려 이란 월급을 전부 쏟아부어도 가족을 위한 빵 한 봉지조차 사기 힘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이슬람 정권을 든든하게 떠받치던 핵심 경제 지지 세력인 바자르 상인들이 스스로 가게 문을 닫고 저항의 거리로 직접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일반적인 시위를 넘어 정권의 경제적 통제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종의 거대한 경제적 쿠데타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현재의 종교적 신정체제가 국민들의 굶주림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2027년까지 버티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의 상징이자 경제적 심장부인 그랜드 바자르에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거대 상업지구의 상인들이 일제히 셔터를 내리며 정권에 대한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휴업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화염병과 최루탄 연기가 가득한 거리로 뛰쳐나와 강력한 녹색 레이저로 진압경찰의 시야를 가리며 정권의 폭력에 결연히 맞서 싸웠습니다. 45년 동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졌던 이슬람 공화국의 수도 테헤란의 방어선이 분노한 시민들의 거대한 인파와 강력한 저항에 밀려 처참하게 뚫려버리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번 시위의 불길은 테헤란에서 멈추지 않고 이스파한과 시라즈, 그리고 종교적 성지인 마슈하드 같은 주요 거점 도시들로 번지며 이란 전체 31개 주 중 20개 이상을 휩쓸었습니다.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가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시작된 전국적인 시위의 기억은 여전히 국민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의 대규모 시위는 당시보다 규모가 훨씬 더 거대할 뿐만 아니라 시위의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정권에 더욱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위가 여성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갈망하는 외침이었다면 이번 저항의 핵심은 오로지 생존과 직결된 빵값과 무너진 경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결과입니다. 시위대 사이에서는 이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비장한 구호와 함께 과거 팔라비 왕조의 귀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리 곳곳에서 터져나오며 이슬람 신정 체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강력한 구호는 46년 전 혁명을 통해 왕정을 축출했던 국민들이 이제는 현재의 정권에 얼마나 깊은 환멸을 느끼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때 이란의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던 솔레이마니 장군의 동상이 시위대에 의해 처참하게 끌어내려지는 모습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체제 자체를 거부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막대한 자금력과 탄탄한 네트워크로 호메이니를 지지했던 바자르 상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세운 정권에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가장 오래된 우군이자 경제적 버팀목이었던 상인 계급이 가장 위협적인 적으로 돌아선 순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통치 정당성은 그 뿌리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기를 느낀 이란 정부는 정규군과는 별도로 조직된 정권 보위 부대인 혁명 수비대를 즉각 투입하여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적이고 강경한 유혈 진압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이란 전역의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된 어둠 속에서 인권 단체들은 시위 시작단 2주 만에 최소 500명에서 최대 2억 명에 달하는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시위대에게 총구를 겨눌 경우 강력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며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우리는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이란 내부 저항 세력을 향한 강력하고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2026년의 테헤란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정권이 자랑하던 견고한 방어선은 이미 분노한 민심의 거센 파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을 잠시 돌려 2015년 핵합의가 체결되던 당시를 떠올려보면 이란의 환율은 1달러당 약 32 영리알 수준으로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암시장 환율은 1달러당 무려 142만 리알을 가볍게 넘어서며 불과 10년 만에 화폐 가치가 믿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폭락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공식 환율은 여전히 0 리알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는 실제 시장에서는 누구도 믿지 않는 허구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암시장과의 극심한 괴리는 이란 경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정권 신뢰도가 얼마나 바닥인지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불과 10년 사이 화폐 가치가 44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평범한 중산층 국민들이 평생 모은 모든 자산이 사실상 종이 조각처럼 공중으로 증발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란은 밀과 쌀 같은 주식은 물론 필수 의약품과 산업 부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에 리알화의 몰락은 곧 전 국민의 굶주림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수입 결제가 달러로 이루어지는 구조 속에서 리알화가 가치를 잃자 2025년 말 이란의 식료품 물가는 전년 대비 72%라는 경이로운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의료비와 의약품 가격 또한 1년 만에 50%나 치솟으면서 병든 국민들이 약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이를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3만 원에 살 수 있었던 쌀 한 포대가 순식간에 5만 원을 훌쩍 넘겨버린 것과 같은 극심한 체감 고통입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시시각각 떨어지는 리알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아침에 적어두었던 가격표를 저녁이 되기도 전에 몇 번씩 고쳐 써야 하는 기괴한 일상을 보냅니다. 이제 손님들은 지갑 대신 커다란 쇼핑백에 지폐 뭉치를 가득 채워와야만 겨우 빵 몇 봉지를 살 수 있을 정도로 화폐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지폐가 더 이상 돈이 아닌 단순한 종이 쪼가리로 전락한 이 장면은 현재 이란 경제가 처한 절망의 깊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연쇄 반응의 시작점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초강력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톱니바퀴가 어긋났습니다. 이란의 유일한 생명줄인 원유 수출이 전면 차단되자 국가를 지탱하던 달러 유입이 완전히 끊겼고, 이는 곧 리알 가치의 수직 낙하라는 재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석유를 팔아 외화를 벌 수 없게 된 이란 정부는 부족한 국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아무런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지폐를 찍어내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공무원 월급과 군인 급여를 주기 위해 시장에 풀린 엄청난 양의 지폐는 오히려 화폐 가치를 더욱 떨어뜨렸고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현재 이란의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시장 체감 물가는 정부의 통계 수치를 비웃을 정도로 가파르게 폭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란 중앙은행 총재 모하마드 레자 파르지는 결국 통제 불능의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사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총재가 온다 해도 제재라는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재의 비극적인 흐름을 바꾸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이란은 자신들의 주력 상품인 석유를 국제시장에 제대로 팔 수 없는 처지입니다. 석유를 팔아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니 리알화의 가치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 부도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외화가 바닥난 이란 정부가 찾아낸 궁여지책은 결국 국민들의 마른 수건을 쥐어짜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비정한 방식이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정부 예산안을 보면 무려 62%라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가가 이미 50%나 폭등한 최악의 상황에서 세금마저 62% 올린다는 것은 장사꾼들에게는 파산을, 서민들에게는 굶주림을 강요하는 처사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부는 그동안 이란 경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휘발유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여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산유국인 이란은 그동안 정부 보조금을 통해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수백 원 수준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유지해온 전통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보조금이 사라진다면 기름값은 하룻밤 사이에 몇 배로 뛸 것이며 이는 물류비 상승과 함께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미 2019년에도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전국적인 유혈 시위가 터졌고 수백 명이 사망했던 참혹한 기억이 정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위험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현재 이란의 국고가 완전히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는 8억만 국민 모두에게
매달 100만 토만을 지급하겠다는 급조된 유화책을 발표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고작 1만 원 정도로 시장에서 빵 몇 개를 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미미한 액수입니다. 푼돈으로 분노를 잠재우려는 정부의 얄팍한 계산은 통하지 않았고 국민들은 이제 실질적인 결과와 체제 변화를 요구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정부는 물가 폭등의 책임을 상인들에게 돌리며 그들을 부당 이득을 챙기는 가격 폭리군이라고 비난하며 갈라치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수입 원가 자체가 폭등한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장사를 할수록 빚만 늘어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인들은 더 이상 손해를 보며 가게를 열 수 없다는 판단하에 문을 닫고 거리로 나가 정권 교체를 외치는 투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시작된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의 파업은 경제적 생존권 투쟁이 정치적 혁명으로 전환된 결정적인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첨가물 시장의 노동자들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도시의 유통망이 마비되었고 이슬람 공화국을 지탱하던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개혁 성향에 폐쇄시키한 대통령은 TV에 출연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며 극도의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굶주림에 지친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허한 말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결과와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파악하기 위해 희망이 가득했던 10년 전인 2015년으로 시간을 돌려 그 비극의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5년은 이란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핵 합의를 체결하며 국제사회로 복귀하고 경제 재건의 꿈을 꾸던 역사적인 희망의 해였습니다. 합의 이행에 따라 제재가 해제되자 멈췄던 석유 수출이 재개되었고 유럽의 대기업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며 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합의를 최악의 협상이라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이란의 짧았던 경제적 봄날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미국이 다시 부과한 강력한 제재로 인해 이란산 원유를 사는 국가조차 제재 대상이 되었고 결국 거대 유럽 기업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국제 달러 결제망에서 완전히 퇴출당한 이란은 정상적인 무역이 불가능해졌고 약속을 어긴 서방에 대한 내부 강경파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란은 핵 합의를 무시하고 핵 개발을 재개했으며 우라늄 농축 수위를 무서운 속도로 높여가며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합의 당시 약속했던 3.67%의 농축 한도를 비웃듯 이란은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에 육박하는 60%까지 농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이 걷고 있는 이 위험한 길은 과거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의 행보와 너무나 흡사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다시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백악관을 통해 이란에게 핵 프로그램을 즉각 포기하라는 최후 통첩과 함께 단 60일의 촉박한 시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농축 포기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협상을 거부했고 국제원자력 기구인 IAEA는 이란의 핵 비확산 의무 위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IAEA의 공식 위반 선언으로 협상 테이블은 산산조각 났으며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비로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시한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2025년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은 우는 사자라는 작전명 아래 이란 본토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전격 감행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최첨단 F-35 스텔스기와 장거리 드론들이 테헤란과 나탄즈의 핵시설 등 이란 내 100개 이상의 전략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1980년대 이라크와의 전쟁 이후 이란 본토가 받은 가장 강력한 군사적 공격이었으며 이로 인해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참혹한 공습 과정에서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와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게리 등 정권의 핵심 지도자들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핵 개발을 주도하던 핵심 과학자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작전 중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나탄즈 핵시설의 농축 설비가 파괴되고 시설 입구가 봉쇄되자 분노한 이란은 즉각 이스라엘을 향해 15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화염 속에서 이스라엘 측에서도 28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양국은 처절한 미사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전면전의 공포가 극에 달하던 6월 22일 결국 미국이 직접 개입하며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추가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직후 해당 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위성사진은 시설 입구가 흙더미로 막혀버린 참혹한 광경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진 전쟁은 이미 제재로 허약해진 이란의 기초 체력을 완전히 고갈시켰으며 특히 정유시설과 전력망 등 국가기관 시설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입혔습니다. 기반 시설 파괴의 여파로 그해 겨울이란 전역에서 난방 연료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국민들은 추위와 배고픔이라는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지원해온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가자 지구의 하마스 등 이른바 시아파 벨트 세력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며 영향력을 과시하던 이란의 국제적 위상은 뿌리부터 흔들렸고 전쟁으로 망가진 내부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줄마저 막혀버렸습니다. 하메네이는 전쟁 중에도 핵무기만이 정권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 주장했으나 굶주린 국민들은 핵무기가 결코 밥을 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휴전에 접어들었지만 이란 정권 앞에는 더 치명적인 경제적 단두대인 스냅백 제재 복원이라는 국제사회의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란의 핵 합의 위반을 근거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자동 복원을 의미하는 스냅백 발동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스냅백은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듯 이란이 약속을 어길 경우 해제되었던 과거의 모든 강력한 제재를 즉각적으로 되살리는 공포의 조항입니다. 제재 복원을 막기 위해 3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고 당시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한국이 제재 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며 마지막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찬성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단 4표에 그쳤고 국제사회의 냉담한 반응 속에 결의안은 부결되어 이란의 고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결국 2025년 9월 28일 10년 만에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전면적으로 복원되면서 이란의 군사, 경제, 금융 시스템은 다시 거대한 족쇄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재는 무기 금수와 미사일 개발 제한은 물론 우라늄 농축 금지와 해외 자산 동결 등 정권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조치는 이란이 국제 금융 결제망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제는 원유를 사겠다는 나라가 나타나도 대금을 받을 방법조차 사라진 셈입니다. 모든 경제적 통로가 막혀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국은 스냅백 시점에 맞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들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순간 미국의 강력한 보복 제재를 감수해야 하기에 이제 전 세계 어떤 대기업도 이란 시장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는 철저한 고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까지 언급했으나 국제사회를 향한 이러한 공허한 협박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정권은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혁명 수비대를 동원한 강경 진압과 인터넷 차단이라는 공포 정치를 강화했으나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이란 정권은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외국인 용병 800명까지 투입하여 자국 시민들을 무력으로 짓밟는 극단적이고 비인도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총재 교체와 같은 얄팍한 인사 조치와 대통령의 유화적인 제스처는 이미 분노가 폭발한 국민들에게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권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공허한 대화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빵값의 안정과 폭주하는 환율의 정상화라는 실질적인 결과입니다. 현재 정권은 국제 제재를 풀 힘도 석유를 팔 길도 없으며 돈을 찍어낼수록 인플레이션만 가속되는 최악의 외통수에 완전히 걸려버린 상태입니다. 세금을 올리면 상인이, 보조금을 폐지하면 서민이 들고 일어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은 하메네이 정권이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군 내부에서도 시위대를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하는 군인들이 체포되는 등 정권의 결속력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1979년 혁명 당시 군부가 중립을 선언하며 왕정을 외면했던 역사가 반복된다면 군의 이탈은 이슬람 공화국 종말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현재 86세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건강 이상설과 불투명한 후계 구도는 이 신정 체제를 지탱하던 마지막 구심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경제 속에서 정권의 보루인 혁명 수비대조차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의 충성심은 순식간에 분노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메네이 앞에 남은 길은 북한처럼 국경을 완전히 닫고 고립된 채 공포로 통치하는 북한화 혹은 처참한 정권의 붕괴라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을 통해 외국 문화를 경험한 이란의 젊은 세대와 상인들이 북한식의 철저한 폐쇄와 고립 사회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1989년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군중의 야유를 받고 군에 의해 처형되었던 비극적인 최후는 오늘날 테헤란의 거리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2027년을 맞이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분석하며 조만간 이란의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이 닥칠 것이라 예고합니다. 망명 중인 팔라비 황태자는 범국민적 저항을 호소했고 이에 응답한 인파가 종교적 성지인 큼에서조차 시위를 벌이며 체제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45년간 군림해온 이란의 신정체제는 결국 빵값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스스로 파멸을 불렀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가졌으나 국민을 먹일 밀가루가 없는 나라. 지도자는 신을 외치지만 정작 국민은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현재 이란의 비극입니다. 이란의 몰락과 중동 정세의 극심한 불안은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육아에도 직격탄을 날릴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원유 수급망이 요동칠 때 우리 삶에 닥칠 경제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이란의 위기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과연 북한처럼 처절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는 저희 채널을 계속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단 5년 만에 무려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공중으로 증발시킨 빅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CEO의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비웃었고 언론은 메타버스의 몰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5년 8월 죽어가던 이 회사의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부활했습니다. 100조 원은 대기업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300만 년을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거금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에 맞먹는 이 엄청난 돈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실패라고 단정지었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거대한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메타는 2020년부터 메타버스라는 이름 아래 리얼리티 랩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누적 손실만 700억 달러가 넘어가자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시장의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마크 저커버그를 향해 시대착오적이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비난이 절정에 달했던 그 순간에도 저커버그는 기이할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주주총회에 빗발치는 비판과 언론의 조롱에도 그는 계획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메타버스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그는 혼자서 은밀한 축배를 드는 듯했습니다. 2025년 주가가 796달러를 돌파하며 수직 상승하자 사람들은 비로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100조 원을 날린 기업의 가치가 오히려 폭등하는 상식 밖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를 만든 천재가 정말 멍청해서 그 큰 돈을 허공에 날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걸까요? 숫자는 분명 몰락을 가리켰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숫자 뒤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커버그는 모두가 실패라고 손가락질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혀 다른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동쪽에서 소란을 피워 시선을 끌고 서쪽을 치는 병법, 성동격서가 완벽하게 실행된 것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요란한 실패 뒤에서 그는 조용히 AI라는 미래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목격한 것은 찬란한 미래가 아닌 조악하기 그지없는 그래픽 덩어리였습니다. 다리도 없이 공중을 둥둥 떠다니는 기괴한 아바타와 텅 빈 도시는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호라이즌 월드는 출시되자마자 유령 도시가 되어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100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맞느냐며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월간 접속자 수는 30만 명에서 순식간에 20만 명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추락했습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방문자가 50명이라도 되는 가상 공간은 전체의 9%에도 못 미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중소도시 인구보다도 적은 숫자가 그 거대한 가상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딜 가도 사람 그림자조차 보기 힘들었으니 유령 도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황량하고 처참한 실패를 지켜보던 애플과 구글 같은 경쟁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애플은 자신들의 비전 프로가 압승할 것이라 확신했고 구글은 시장 진입을 미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사업 축소를 검토할 만큼 메타는 한물간 기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의 영광은 끝났고 저커버그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실망하여 고개를 돌리고 언론이 메타의 몰락을 떠드는 동안에도 그는 움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호라이즌 월드의 실패에 쏠려 있을 때 진짜 중요한 작업은 그늘에서 진행됐습니다. 호라이즌 월드의 초라한 모습은 부끄러운 실수라기보다 철저하게 의도된 연막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 던져놓은 미끼였고 완벽한 위장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바타의 다리가 없다고 낄낄거릴 때 진짜 전쟁터는 다른 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텅 빈 가상세계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무언가 더 어두운 목적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텅 빈 유령 도시에 남겨진 소수의 사용자들은 외로움보다 더 끔찍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영국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미성년자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신체가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VR의 몰입감 때문에 피해자는 현실과 똑같은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놀랍게도 메타는 이런 비명에 대해 무책임할 정도로 느리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신고 시스템은 고장난 듯 작동하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활개쳤습니다. 메타가 안전을 방치한 이유는 호라이즌 월드가 놀이터가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 광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공포에 떠는 그 순간에도 기계는 그들의 시선과 손짓, 반응 속도를 조용히 수집했습니다.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고객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 심리학 실험의 쥐가 된 것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블랙홀이 돈을 삼키는 동안 정작 메타를 먹여 살리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썩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쌓은 사진과 추억이 담긴 계정이 해킹당해도 사용자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 상담 센터는 폐쇄되었고 이메일을 보내봤자 돌아오는 것은 영혼 없는 로봇의 자동 응답뿐이었습니다. 억울하면 돈을 내라는 듯 메타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야만 상담원과 연결해주는 배짱을 부렸습니다. 해킹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인질범이 몸값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알고리즘 또한 망가져서 사용자의 정신건강을 갉아먹는 자극적이고 혐오 섞인 콘텐츠만 쏟아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수록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광고를 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본진을 보석처럼 닦을 때 메타는 자신들의 본진을 낡은 기계처럼 혹사했습니다. 더 이상의 혁신 없이 오직 현금만 짜내는 캐시카우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사용자들의 불만과 분노는 무시되었고 여기서 번 막대한 돈은 어딘가로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제 반전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100조 원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리 없는 아바타를 보며 낄낄거릴 때 그 돈은 아무도 모르는 지하 벙커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커버그는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타 엔비디아의 H100 GPU를 미친 듯이 사들였습니다. 단순한 그래픽 처리 장치였던 이 부품은 이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필수 두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H100은 돈다발을 싸들고 가도 구하기 힘든 최고 성능의 칩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메타가 확보한 H100의 물량만 무려 35만 개에 달했습니다. 이전 세대 칩까지 모두 합치면 약 60만 개라는 압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것입니다. 개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 비싼 칩을 수십만 개나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타는 이 거대한 컴퓨터 파워가 메타버스의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힘은 라마라는 초거대 AI 모델을 키우는 먹이였습니다. 라마 3와 4로 이어지는 고성능 모델들은 메타를 단숨에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천재성은 메타버스라는 완벽한 핑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저커버그가 처음부터 AI 연구에 10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연구에 회사의 운명을 건다며 주주들은 결사반대했을 겁니다. 투자자들은 눈앞에 확실한 이익을 원하지 먼 미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는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라는 화려하고 거부하기 힘든 비전이 있었습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처럼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상세계라는 꿈을 팔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매혹적인 꿈에 돈을 걸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AI 구축에 쓰였습니다. 메타버스는 주주들의 간섭을 피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밀한 위장막 아래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겁고 불편해서 모두가 실패작이라고 손가락질했던 VR 헤드셋 퀘스트 시리즈를 기억하시나요?
쓰면 어지럽고 할 것도 없어서 대부분의 집에서 서랍 속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그 기계 말입니다. 메타에게 퀘스트는 실패작이 아니라 비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훌륭한 스파이였습니다. 기기를 많이 파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데이터를 훔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헤드셋을 쓰고 허우적거리는 동안 메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생체 정보를 긁어모았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이 모든 데이터가 모이는 최종 종착지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오리온이라는 이름의 증강현실 안경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것은 가상세계로 도망치는 VR이 아니라 현실 위에 정보를 덧입히는 AR 기술입니다. 무게는 고작 100개에 불과하며 일반 안경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퀘스트를 쓰며 불편을 참아준 수백만 명의 데이터가 오리온의 똑똑한 두뇌가 되었습니다.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무거운 잠수함에 집착할 때 메타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날아올랐습니다. 레이벤과 협업한 스마트 안경은 이미 200만 대 이상 팔려나가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이제 저커버그는 더 이상 가상세계로 오라고 호객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미래는 퍼스널 슈퍼 인텔리전스, 즉 개인용 초지능 비서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시리나 빅스비보다 수백 배 똑똑한 비서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리온 안경을 쓰고 회의실에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경 속 AI가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하고 지난 대화 내용을 렌즈 위에 실시간으로 띄워줍니다. 저 사람이 작년에 무슨 제안을 했는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족집게처럼 알려줍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나 보던 장면이 이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름 돋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마주친 지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당 메뉴판을 보면 내 취향을 분석해 추천해주고 알레르기 성분은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낯선 외국어 간판은 즉시 번역되고 어려운 전문 용어도 안경이 척척 설명해줍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기계도 함께 본다는 섬뜩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대화가 실시간으로 메타의 서버로 전송되어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으면 그만이지만 안경은 24시간 내 눈앞에 붙어있는 감시 카메라입니다. 100조 원짜리 연막 작전이 만들어낸 최종 병기는 바로 일상을 지배하는 이 안경이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껍데기 뒤에서 현실 세계를 통째로 삼킬 AI 제국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망했다고 비웃었지만 메타는 더 강력한 괴물이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100조 원이 휴지 조각이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를 가둘 거대한 감옥의 벽돌이었습니다. 메타의 안경을 쓰고 메타의 AI와 대화하며 메타의 세상 속에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과가 화려한 기업이 이제는 우리의 눈과 귀까지 장악하려 듭니다. 메타버스에 열광했다가 실망하고 결국 다시 그들의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까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통제권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규제를 시작했고 우리도 무엇을 받아들이고 거부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속은 건 우리였지만 다음 판을 어떻게 짤지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커버그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속인 희대의 사기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빅테크의 숨겨진 전략을 남들보다 먼저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